디지털 콘텐츠 카피라이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 소개를 가볍게 진행을 하고 카피와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카피를 쓰는 법, 그리고 참고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변유진이라고 하고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은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여수엑스포, 이노션, 그룹 IDD, 매드업, 가톨릭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짜고짜 카피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던졌는데 디지털 광고와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카피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카피는 광고 원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뭐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든 글들이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피란 두 글자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조금 더 여러 글자의 카피들을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헤드 카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면형 콘텐츠에서는 헤드 카피가 전면에서 그것도 가장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고 헤드 카피라고 부르는데 마치 기사의 헤드라인이 생각나기도 하죠. 헤드 카피라고도 부르고 키 카피 또는 메인 카피라고도 부르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이런 지면형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상단이나 저면 타이틀이라고도 간혹 부르기도 하죠.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하는 카피입니다. 그래서 헤드 카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줄 카피를 의미를 하기도 해요. 모든 캠페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헤드 카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드 카피, 키 카피, 메인 카피 요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카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피를 수집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헤드 카피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 캠페인, 영상 콘텐츠에서 헤드 카피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영상 콘텐츠에선 대체로 마지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형식이 다양해져서 일반 유튜브 말고 뭐 쇼폼용 콘텐츠들도 많아졌죠. 뭐 릴스라든지 아니면은 쇼츠라든지 이러한 쇼폼용 콘텐츠에서는 속전속결로 오히려 가장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면에다가 헤드 카피를 노출하기도 하지만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상 콘텐츠의 공식 중에 크게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헤드 카피가 마지막에 노출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콘텐츠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에 로고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의 캠페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정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카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서브 카피라는 용어가 보이실 거예요. 서브 카피는 헤드 카피에 좀 부족한 내용들이 있거나 좀 덧대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서브 카피를 활용하게 됩니다. 아니면 헤드 카피에 함축의 묘미를 좀 살려 가지고 매력적인 글귀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 그러면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 서브 카피를 사용을 하고요. 바디 카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줄글을 좀 의미를 하는 편입니다. 이 바디 카피라는 용어도 오히려 영상 콘텐츠에서도 왕왕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영상 콘텐츠에서는 영상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헤드 카피가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긴 카피들을 보고 바디 카피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디 카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슬로건과 태그라인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슬로건하고 태그라인은 둘 다 뭐 성격은 좀 비슷해요. 하나의 브랜드나 제품을 대표하는 그런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 슬로건이나 태그라인도 거의 한두 줄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브랜드나 제품이 갖는 본연의 가치, 브랜드 철학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쉬운 한 줄일 경우가 많고요. 태그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직관적인 표현의 쓰임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제가 태그라인은 이성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슬로건은 조금 더 감성적인 경향들이 좀 있어요. 정의는 이렇게 내렸지만 사실 어느 곳에서는 슬로건을 태그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태그라인을 슬로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카피처럼 어디서는 헤드카피를 키카피라고 부르고 메인카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느 집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어들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용되는 예시도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카피의 용어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카피를 쓰는 것도 글을 쓰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을 잘 쓰는 원칙을 카피에도 적용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카피가 나오기 쉽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저널리즘 하면 기자분들 하면 글 잘 쓴다라고들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자 출신 작가분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김훈 작가님 같은 분들도 기자 출신 작가분이라서 정말 사실 그대로 글을 잘 쓰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분은 조세 퓰리처입니다. 조지프 퓰리처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들 퓰리처 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널리즘 사진 관련된 상으로 아무래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저널리즘에 관련된 또 상이기도 하고 퓰리처가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퓰리처가 한 얘기가 있어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그리고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써라. 그러면 그들은 빛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점은 제가 카피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짧고 쉽게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읽히고 이해될 것이다. 네 줄의 긴 문장을 다시 한번 축약을 해서 우리 카피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만 요렇게 축약을 좀 해봤습니다. 짧고 쉽게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읽히고 이해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모든 문장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문장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긴 해요. 우리가 카피를 쓸 때도 그림같이 쓴다라는 건 사실 비유를 하거나 묘사를 상당히 잘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러한 문학적 기법들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쓰라라는 것은 어 물론 저널리즘은 팩트 기반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카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한다고 해서 포장을 한다고 해서 꾸며야 된다라고 해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잘못된 광고, 거짓된 광고를 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제품이나 브랜드의 신뢰도는 후두둑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다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특히나 디지털 콘텐츠 카피라이팅을 할 때는 팩트가 금방 검증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는 사실 바로바로 확산될 확률도 훨씬 높잖아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거나 이슈라이징이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나쁜 이야기들을 좀 쓰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콘텐츠들이 안 좋은 쪽으로 확산이 되고 욕을 먹을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되는 점은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된다라는 점. 그렇지만 광고는 사실 포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포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히 잘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훨씬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카피로 잘 포장을 해서 좋은 어 영향을 끼치고 좋은 결과를 낳았던 그러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지금 이 사과의 이미지 보이시나요?
사과 위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하는 문장이 박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합격 사과로 마케팅에 뭐 굉장히 벤치마킹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합격 사과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오모리현 같은 경우에는 습과 산지로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영주나 뭐 충주 이런 곳들이 유명한 것처럼 아오모리현에서도 최고급 사과가 나오는 산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일본의 아오모리현입니다. 그래서 아오모리현에서 나오는 사과들을 기대하고 있고 농민들도 사과 농사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 태풍 피해로 손실이 90%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당연히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떨어지지 않은 사과 캠페인입니다. 수험 시즌이 있어요. 일본도 학구열이 굉장하죠. 우리나라만큼,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어쩌면 치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험 시즌에 이제 선물용으로 이 제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태풍의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기존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놨어요. 사람들은 태풍을 맞이한 아오모리현의 사과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상품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기 시작할 즈음에 그걸 다 뒤덮는 이러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제품들은 어느 제품보다, 어느 사과보다 뛰어나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과를 그냥 보통 가격에 판 것도 아니고 예쁘게 포장을 하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10배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를 처음에는 뭐 사주자 이런 뭐 의도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합격 선물로 하게 되고 자기에게 선물하는 가족에게 선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수험 시즌 선물용으로 대박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품절 대란도 일어났고 오히려 30% 이상의 전년 대비 초과 수익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오모리 하면은 사과로 더 각인이 되게 되었고 아오모리의 추가적인 관광 코스라든지 추가 사과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출시가 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카피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광고를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잘 포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것들을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힘이 강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언어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됐죠. 카피의 힘에 대해서. 언어 하면은 대가들이 많이 있죠. 한강 작가님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어는 우리를 잇는 실이다. 창작은 사람과 세계를 연결하는 일이다. 카피를 쓰는 일도 창작을 하는 일이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창작을 하는 일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카피, 우리가 언어를 함축하고 응축한 이 카피는 브랜드라는 세계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카피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 문장 하나만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뭐 가끔 예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문장이라든지 그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콘텐츠의 스토리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스토리를 만드는 갈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문학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기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으면 사실 이야기를 끝까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야기를 끝까지 보게끔 집중하게끔 하는 힘이 갈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 콘텐츠를 만들 때도 갈등 요소를 찾아내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광고나 콘텐츠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적용되는 갈등의 전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 발단이나 전개가 합쳐지거나 위기나 절정이 합쳐지거나 결말이 뭐 생략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법은 도대체 뭘까? 같은 것들을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광고 아이디어나 콘텐츠 아이디어, 캠페인 아이디어는 하나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단초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심리적 요인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에 생기는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막연한 호기심 혹은 불편함, 불안감 같은 것들이라든지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사람과 사물 사이의 갈등, 뭐 사람과 공공의 갈등, 뭐 정부의 갈등 같은 것들이 문제로 제기가 돼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라든지 아예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것에 해결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거나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긴 하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그러한 광고나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은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질문과 질문들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 것인지. 한강 작가님도 질문과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예 정말 이 시장이 아닌 색다른 시장,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인지, 같은 것들,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그것들을 정리를 보면은 그리고 실체화하다 보면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사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면 결국은 콘텐츠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카피 쓰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화를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5가지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 습관 만들기는 모든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하기 전에 늘상 전개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소에 좋게 보여지는 좋은 사례로 이야기가 되는 카피나 캠페인들을 많이 답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들이라든지 좋은 내용들, 좋은 문장들,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문장이 많잖아요. 아까 문학도 인용을 좀 드렸는데 문학과 관련된 그러한 문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함축이라든지 이런 비유라든지 좋은 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 문장들이 많아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수집을 하고 독서를 할 때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 필사한다라든지 수집을 해 놓고 아카이빙하는 과정들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어 전반적으로 사실은 쓰는 모든 과정들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좋지만 전제되어야 되는 거는 사실 데이터와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대다수가 카피를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많이 인풋되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습관 만들기 과정을 전제로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미션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디에이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디어 선에서 그쳐버리면 구체화를 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콘텐츠나 카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수기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 봐요. 그래서 뭐 마인드맵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단어들을 연결해 보기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해서 어떠한 구체화를 계속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직접 써 보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때는 직접 써 보는 것과 AI로 써 보는 것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직접 써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접 쓰는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써 보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어시스턴트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에게 쪼끔 더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AI에게 내가 확보하고 싶은 다양한 어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AI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뜸들이기는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뜸들이기의 과정이 시간만 허락한다면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뜸들이기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나 마케팅 전략을 짜는 과정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도 사실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전략이나 글을 쓰거나 어떠한 기획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내가 지금 타겟으로 놓고 있는 소비자들도 나와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오해나 착각들이 결국은 좀 부족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과한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잠시 내가 아닌 제3자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쓴 것을 고치다 보면은 그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잠시 뭐 1 시간이면 1 시간, 뭐 하루면 하루 이런 식으로 뭐 뜸을 좀 들이는 시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내가 쓴 글이나 내가 쓴 기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어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부분은 좀 어색하다. 이런 부분은 좀 풀어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생략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뜸들이기 과정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뜸들이기는 좀 생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완성의 과정을 거치는데,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검증을 하는 과정인데요.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에요. 검증이라고 하면 "어떤 검증을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뭐 타인을 통한 검증도 가능하다면 좋죠.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팀원들에게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좋고, 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문법적인 부분들은 사실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뭐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어려운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법 검사기를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그리고 잘못된 표현이 없는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좀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경쟁사와의 카피와 겹치지 않는지, 아니면 과거에 잘못 쓰였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카피는 아닌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좀 거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틀린 표현을 쓰고, 아까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들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거짓된 광고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가 썼다는 카피가 문법적 오류, 맞춤법적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신뢰도가 후두둑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우리가 뭐 시적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합리적 허용을 하기도 해요. 뭐 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했을 때도 밈은 가끔 맞춤법이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뭐뭐가 돼." 이런 표현들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유행하는 신조어를 활용을 하고 타겟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활용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웬만해서는 좀 피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카피 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창작하는 거,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얘기를 좀 인용을 해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뭐 시나 요런 걸 참고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시인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 지금 테드 휴즈라고 하는 영국의 개관 시인이 한 얘기예요. 개관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왕실에서 임명한 시인을 얘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들려드리면 "쓰려고 하는 것을 상상하라.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겪어라. 머리를 쥐어짜지 말고 그저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들어보고 그 자체가 되라." 이렇게 할 때 문장을 저절로 갖춰지게 돼요. 여러분들 오감으로 느끼시는 것들을 그대로 서술해 보세요. 뭐 긴 문장이 되든 일단은 다 써 보는 거예요. 다 묘사를 해 보고 다 써 보다 보면 어떠한 문장들 뭐 장황하더라도
글이 될 거예요. 이 글들을 나열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군더더기도 필요 없는 것들을 또 제해가는 과정을 거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뭐 쉼표나 마침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두 눈을, 두 귀를, 코를, 혀를, 손끝을 오감, 뭐 육감까지 발휘를 해 가지고 온몸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할 필요가 없고 내 감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각하는지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명확하게 상상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좋은 문장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쓴 카피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까 뭐 타인이 있다, 뭐 T1 같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검증하기 좀 더 수월할 텐데 내가 카피를 검증해야 되는 입장이면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요 문장들을 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카피를 쓰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헬스 스테빈스라는 분이 카피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카피 캡슐이라고 불렀던 책인데 읽기 쉬운가, 그럴듯한가, 믿을 만한가 요 세 가지를 검증해 보면 우리가 너무 급할 때도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거기서 오케이 되는 카피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들을 함축한 얘기죠. 읽기 쉬운가? 얼마나 쉽고 간결하게 쓰여졌는가? 그럴듯한가는 문장적인 완성도가 높은가? 그리고 믿을 만한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들, 가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지금 디지털 콘텐츠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따른 마케팅 퍼널을 이렇게 미리 구매 여정을 생각하면서 짜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구사하면 좋을지 지금 디지털 광고 온라인 교재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서 좀 보면 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좀 콘텐츠들이 있어요.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인지나 고려하는 과정에서 좀 주로 활용이 되는 편이고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은지, 브랜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는 콘텐츠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슬로건을 설명드릴 때 보통 슬로건이라고 하면 브랜딩 슬로건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브랜딩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이미지화할 것인지 같은 것들을 정리한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결정하는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거는 소비자들이 결국은 어떠한 소비를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뭐 카피 쓰는 법이라든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러면 큰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참고 캠페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아시아나항공의 누군가의 세상이 타고 있다. 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올해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대상과 은상을 수상하게끔 해준 그런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TBWA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TBWA에서는 요런 것들을 좀 담고자 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의 36년간의 역사와 한 사람의 36년간의 인생을 연결을 해서 가장 사랑받아온 항공사로서 브랜드 존재감을 환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전제되는 좀 이슈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좀 고민이 있었죠. 뭐 대한항공과 합병 이슈가 좀 있어서 무엇이 지금 정리된 것인가?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상태인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충성 고객들이라든지 잠재 고객들, 뭐 신규 고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좀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헤리티지라든지 역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탄탄한 항공사고 얼마나 사랑받아 왔고 사랑받을 항공사인지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죠. 소비자의 감동과 공감으로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항공사 인식을 강화시키고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브랜드다. 그게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자. 라고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세상이 타고 있다라는 요 한 줄 카피가 헤드 카피로 등장을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뭐 광고 조회수라든지 댓글 수도 어마어마했고 TBCF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영상 콘텐츠 광고들은 대다수 이제 그 아카이빙을 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인쇄 광고들도 있긴 한데 영상 콘텐츠, 영상 광고들은 TBCF에서 가장 어 찾기가 수월합니다. 최신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고 여기서도 베스트 1위를 아주 장기간 석권을 했죠. 이 영상 광고는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스토리보드를 뜯어서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나가 국내선을 첫 취항을 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아시아나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모습과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같이 담았습니다. 일종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도 여기 은연중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이제 스토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갈등이라는 요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마냥 편안한 얘기들만 나오진 않습니다. 뭐 갈등이 이제 실마리 같은 것들이 또 발생이 되고 갈등이 발생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지만 그걸 타개하고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나와 가족들까지 함께 타는 항공사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쇄 광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이 타고 있다라는 한 줄이 명확해 보이죠? 그래서 인쇄 광고는 한 컷 가지고 많은 의미를 담게 되기 마련인데 지금 한 컷에 가장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왼쪽 좌편에 노출되어 있는 요 컷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과 성장한 모습, 지금 현재 아시아나 항공이 뭐 로고도 달라지고 브랜드 요소들이 달라진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또 뭐 SNS 콘텐츠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캐러셀로 만들기도 할 거고 아니면 뭐 카드 뉴스 같은 걸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길쭉하게 상세 페이지로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프로모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누군가의 세상이 타고 있다라는 캠페인이 잘 됐기 때문에 후속 캠페인도 이 같은 카피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꿈쪽, 뭐 본인의 성장에 조금 더 집중한 버전으로 다음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그런 뭐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비행 이것과 같이 접목을 시켰고 그리고 파리, 뉴욕, 도쿄 같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들을 또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광고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프로모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광고 카피를 노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뭐 서브 카피를 통해서 바디 카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지금 데려가 줄게요 여행 쿠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타이틀을 명확히 어떤 것들을 진행할 건지 보여주는 경우들이 또 많아서 이벤트 카피는 직관성을 따르는 게 좋다라고 이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콘텐츠들도 모두 디지털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브랜디드 콘텐츠, 뭐 다른 말로는 브랜딩 콘텐츠라고도 하죠. 그런 콘텐츠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차곡차곡 우리의 그 소비자의 머릿속에, 고객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얘기들, 따뜻한 얘기들을 좀 전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비교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 뭐 행동을 일으킨다거나 구매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광고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브랜딩 콘텐츠도 브랜딩 캠페인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퍼포먼스 캠페인은 확산을 위해서만 거의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클릭이라든지 구매 전환이라든지 이러한 확실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꼴을 가진 그러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그 범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소비자의 행동을 좀 유발하는 퍼포먼스 캠페인 콘텐츠예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한 사례여가지고 이 PL 직관하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점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직관성이 있는 카피를 쓰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이벤트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이고 직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그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구매 전화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까도 만났던 반가운 지명이죠. 아오모리. 이거는 대한항공의 광고입니다.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할인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멘션에 담고 있고 전면에도 그 지면 상에서도 아오모리 항공권 할인 이벤트 정말 대놓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포인트, 뭐 겨울이 빚어낸 수빙의 설국 아오모리 이런 시각적인 면모들 우리가 국내에서 누릴 수 없는 이국적인 면모들을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서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이점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노출을 시키는 광고들이 보통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사례들도 보시면 지금 왼쪽은 다이소, 가운데는 10x10, 우측은 에뛰드 사례인데요. 우리가 다이소 신상 같은 경우에도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다이소에서 정말 신박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다이소에서 뭐 나왔나 이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달의 신상임당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카피를 썼고 그리고 10x10에는 선물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생일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문난 생일 선물 맛집이라고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카피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뭉쳐야 제품이 싸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뭉쳐야 찬다 같은 프로그램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수집을 해서 그걸 활용한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쓰게 되면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빠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습관을 만드는 과정들, 수집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카피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를 단시간 내에 빠르게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많이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역시나 근데 이렇게 다양한 카피 기법들이 있고 창작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카피 쓰는 법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 대표적인 카피라이터 분이시죠. 박웅현 카피라이터 분이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나한테 모든 것들이 말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들을 마음이 없죠. 그런데 들을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나한테 울림을 줬던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울림을 받았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든 뭐 온라인 서핑을 하든 인터넷 서핑을 하든 아니면 모바일을 뒤져보든 지금 당장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울림을 주는 것들을 발견하면 되고 그 발견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죠. 그렇게 수집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모방을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광고는 너무 낯선 것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예술적으로 가게 되면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 약간의 낯섦을 곁들여서 재미를 주고 생경함을 주고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는 것이지 아주 색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도끼다라는 문장도 되게 독특하죠. 이 문장은 사실 카프카의 문장입니다.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라고 했는데,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있죠. 그 문장들은 어떻게 보면, 도끼의 재료이기도 하고, 하나의 작은 도끼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드는 문장들도 그렇게 예리하고 뾰족하게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속을 뾰족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카피를 콘텐츠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 문장을 더 인용을 해 보자면 아무리 뛰어난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아이디어 선에서 멈춘다면 사실 그건 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쓰고 만드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사람들은 쉬운 걸 원하고 광고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길 원한다라고 50년, 60년 전 이전에 지금 돌아가신 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설적인 광고인인 분이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에 대한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쉬운 진리들, 쉽게 쓰고 만드는 것들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간단한 진리들을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으려는 마음들,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들을 여시면 카피를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